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장맛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첩첩산중에 자리한 요양원에 굳게 닫힌 차가운 철문 앞. 82살의 늙은 아버지 윤기택은 며느리가 억지로 쥐어준 가짜 치매 진단서와 찢어진 가족사진을 든 채 빗속으로 멀어지는 두 아들의 차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버려진 노인들이라면 철문을 부여잡고 살려달라며 오열했겠지만 그의 입가에는 오히려 서늘하고 기괴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늙은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고 버렸다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시장통에서 평생 옷감을 팔아모은 낡은 주택 한 채가 남은 재산의 전부라 여겼던 그들은 아버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가두고 그 집마저 팔아치울 생각에 들떠 있었겠지요. 과연 이 늙은 아버지는 어쩌다 이 외딴 요양원에 스스로 갇히는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비참해 보이는 밤이 훗날 4명의 자식들을 어떤 끔찍한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게 될까요?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연을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후덥지근한 장마철의 습기가 낡은 지붕 아래로 끈적하게 스며들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평생 포목점을 하며 두 아들을 키워낸 아버지. 윤기택의 좁은 거실에는 오랜만에 4명의 자식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미지근한 바람을 뱉어내고 있었지만 거실을 채운 불쾌한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장남 대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도 짜증 섞인 땀을 흘렸고 큰 며느리 지연은 벽지의 곰팡이를 보며 연신 코를 찡그렸습니다. 맞은편의 차남 성우 내외 역시 번갈아 시계를 보며 초조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에는 부모를 향한 반가움 대신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묻어났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장남 대호였습니다. 아버지, 저번 달에 말씀드린 사업 자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비만 넘기면 진짜 대박 날 수 있거든요. 대호의 목소리는 빚을 독촉하는 채권자처럼 당당했습니다. 곧바로 차남 성우가 발끈하며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저도 아파트 대출금 막느라 숨 넘어갈 판인데 형님만 챙기십니까? 아버지, 저도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식들은 늙은 아버지를 앞에 두고 서로 돈이 급하다며 옥신각신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은근슬쩍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낡은 주택이라도 처분해 공평하게 나누자며 바람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아버지는 평생 희생한 부모가 아니라 쥐어짜 내야 할 마지막 돈줄일 뿐이었습니다. 기택은 낡은 면소매 차림으로 굽은 등을 한 채 묵묵히 식은 보리차만 들이켰습니다. 애비가 무슨 돈이 있겠니? 이 낡은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기택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자식들의 얼굴에는 동시에 서늘한 실망감과 짜증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이제 앞길을 가로막는 무능한 짐 덩어리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겉으로는 힘없는 노인 행세를 했지만 기택의 머릿속은 이미 자식들의 탐욕을 저울질하며 냉혹한 계산을 끝마쳐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고 굵은 장맛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기택의 낡은 주택 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것은 큰 며느리 지연과 둘째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하던 그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얼굴에 과장되고 자기적인 웃음을 가득 띤 채 안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버님, 지난번 팔순 때 저희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보내드렸잖아요. 오늘 저희 4 식구가 다 같이 아버님 모시고
물 좋은 온천으로 효도 여행 가려고 준비했어요. 어서 겉옷 챙겨서 나오세요. 며느리들은 기택에게 낡고 얇은 외투를 입히며 서둘러 등을 떠밀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검고 커다란 승합차가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고 앞좌석에는 장남 대호와 차남 성호가 초조하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자기들 살기 바쁘다며 1년에 전화 한 통, 제대로 없던 4명의 자식이 일제히 모인 참으로 기이하고도 소름 끼치는 풍경이었습니다. 기택은 순순히 속아 넘어가는 척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승합차는 거센 빗줄기를 뚫고 도심을 벗어나 굽이진 산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온천으로 향하는 화기애애한 효도 여행이라기에는 차 안의 공기가 숨막히도록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노안으로 귀가 어두워 뒷자리에서는 듣지 못할 것이라 단정했는지 차량 내부의 거울을 통해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은밀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원장한테 입금은 확실히 끝낸 거지? 입소 서류랑 도장 챙긴 거 다시 확인해봐. 장남 대호가 핸들을 쥔 채 낮게 음조리자 조수석에 앉은 큰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좌석의 차남 성호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창밖에 빗줄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얕고 천박한 모의를 뒤에서 훤히 꿰뚫어 보고 있던 기택은 굽은 등을 기대고 앉아 차창을 거칠게 때리는 빗방울만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온천 휴양지가 아니라 인적이 완전히 끊긴 깊고 어두운 산속으로 차가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택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 혜진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기택의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가방을 날치기 하듯 낚아채 가져갔습니다. 아버님, 가방 안고 계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제가 앞에 잘 보관해 둘 테니까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편하게 눈 좀 붙이세요. 그 낡은 가방 안에는 기택의 신분증과 지갑, 그리고 낡은 전화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외부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완벽하게 아버지를 고립시키려는 자식들의 얄팍한 수작이었습니다. 빗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졌고 기택은 두려움에 떠는 척 두 손을 무릎 위로 모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이 늙은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여 독 안에 가두었다고 확신했지만 그 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굽이진 산길을 한참이나 오르던 검은 승합차가 마침내 멈춰 선 곳은 번듯한 온천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빛바랜 콘크리트 외벽이 스산하게 서 있는 낯선 건물 앞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옆에는 칠이 벗겨진 간판이 장맛비를 맞으며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늘 푸른 요양원. 그것이 효도 여행을 빙자해 기택을 태우고 온 차가 도착한 진짜 종착지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서늘하고 눅눅한 상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큰 며느리 지연이 우산을 받쳐들고 내리며 짐짓 다정한 척 기택의 팔을 이끌었습니다. 아버님 다 왔어요. 여기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라 아버님 건강에 딱 맞을 거예요. 며칠만 푹 쉬고 계시면 저희가 금방 다시 모시러 올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미끄러웠지만 눈빛은 한없이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듯 두꺼운 우비를 입은 요양원 직원 2명이 다가와 기택의 양팔을 거칠게 부축했습니다. 기택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당황한 표정으로 발버둥 치는 척 연기했습니다. 대호야, 성호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온천에 간다더니 왜 나를 이런 낯선 곳에 두고 가는 게냐? 기택의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은 두 아들은 끝내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장남 대호는 반쯤 내린 차창 너머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지, 제 사업이 자리 잡힐 때까지만 여기 계세요. 금방 모시러 올게요. 차남 성우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버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늙은 아버지를 버린다는 알량한 죄책감보다 이제 지긋지긋한 짐 덩어리에서 해방되었다는 비열한 안도감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혜진은 빼앗은 낡은 가방을 끌어안은 채 입소서리를 직원에게 쥐어주고는 쫓기듯 차에 탔습니다. 승합차는 흙탕물을 튀기며 빗속으로 매정하게 사라졌습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마당에 남겨진 기택은 철저히 버림받아 절망에 빠진 늙은 아비였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인 기택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섬뜩한 이체가 번뜩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입술 끝이 미세하게 위를 향해 호를 그리며 말려 올라갔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가 설계한 지옥의 덫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기택을 깊은 산속 요양원에 버려두고 온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던 장맛비는 도심의 낡은 주택가에도 무자비하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텅 빈 기택의 집에 침입한 4명의 자식들은 이성을 잃은 들짐승처럼 집안을 난장판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판을 뜯어내고 낡은 장롱의 서랍을 모조리 빼내어 바닥에 엎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버지를 버렸다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평생 시장통에서 피땀 흘려 모아둔 알량한 현금과 통장을 찾아내겠다는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남겨둔 금부치랑 아버지가 모은 통장이 분명히 이 안에 있을 텐데. 큰 며느리 지연이 신경질적으로 안방 이불장을 파헤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구석의 낡은 괴짝을 부수던 차남 성우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찾았다. 형님, 여기 아버지 인감이랑 통장 묶음이요. 성우의 손에는 비닐로 겹겹이 쌓인 통장 5개와 낡은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남 대호가 재빨리 그것을 낚아채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드디어 아버지의 마지막 핏방울까지 쥐어짰다는 승리감에 취해 탁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확정만 지으면 이 낡은 집마저 팔아치울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각 산속 늘푸른 요양원의 어두운 독방에 갇힌 기택의 모습은 자식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아 슬픔에 빠진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내리치는 번갯불을 조용히 바라보며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내어 기뻐 날뛰고 있을 그 통장과 도장. 그것은 기택이 그들의 얄팍한 밑바닥을 시험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던져둔 보잘것없는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기택의 수백억대 진짜 자산은 그들이 평생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견고한 울타리 안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때 굳게 닫혀있던 독방의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의 요양보호사 수아가 작은 불빛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아직 안 주무셨어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짙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기택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해진 신발과 수심 가득한 얼굴에 꽂혔습니다. 기택은 돈에 쪼들리는 그녀의 절박함을 단숨에 읽어냈습니다. 치밀한 반격을 위한 가장 완벽한 장기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택의 완벽한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백치 노인이 되어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식사 때마다 식판을 엎고 허공에 대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로 복도를 배회하는 그는 영락없는 중증 치매 환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을 놓았다는 소식에 4명의 자식들은 안도하며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원장에게 거액의 뒷돈을 찔러주며 독한 신경안정제를 처방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빨리 치매 확정 진단을 받아야만 아버지의 남은 집을 처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늙은 아버지가 약물에 취해 목숨을 잃는다 해도 눈 깜짝하지 않을 잔혹한 짐승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안에서 기택의 진짜 눈빛을 알아챈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30대 요양보호사 수아였습니다. 그녀는 기택이 엎질은 밥을 치우다 그의 시선이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섭게 빛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결코 이성을 잃은 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선천적으로 아픈 아이를 홀로 키우며 막대한 병원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부조리를 알면서도 생계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했던 가엾은 여자였습니다. 사람을 다루는데 도같은 기택은 그녀의 낡은 신발과 수심 가득한 얼굴에서 절박함을 단숨에 읽어냈습니다. 며칠 뒤 수아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개월치 밀려있던 아이의 병원비 전액이 이름 모를 후원자에 의해 완납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오열하는 수아의 등 뒤로 휠체어에 앉아있던 기택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처자, 내 눈과 귀가 되어주면 그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돈 걱정은 평생 하지 않게 해주겠네. 흐리멍텅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닌 압도적이고 단단한 음성이었습니다. 눈앞의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한 수아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아는 기택에게 처방된 독한 약을 버리고 소화제로 몰래 바꿔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백치로 위장한 기택은 든든한 조력자까지 얻으며 반격을 위한 덫을 완성했습니다. 수아를 완벽한 수족으로 삼은 기택은 마침내 서늘한 반격의 첫 단추를 채웠습니다. 기택의 은밀한 지시를 받은 변호사 학수는 곧바로 기택이 차명으로 굴리고 있던 막대한 자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장남 대호의 번듯한 사업장이었습니다. 대호는 평소처럼 거만한 표정으로 자신의 회사에 출근했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 증명 서류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사업장이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의 주인이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무려 3배나 올리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건물주를 직접 만나 사정해 보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당장 방을 빼라는 서늘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린 대가로 얻어낸 얄팍한 승리감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새카만 절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차남 성호의 사무실에도 끔찍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성호는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은밀하게 뒷골목의 대부업체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늘 든든하게 뒷배를 봐주던 대부업체에서 돌연 자금 회수 통보를 해왔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빌린 돈의 원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회사를 통째로 압류하겠다는 무자비한 경고였습니다. 성호는 전화기를 붙들고 사색이 되어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자도 꼬박꼬박 내고 있었잖아요. 제발 며칠만 기한을 주십시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우리도 어쩔 수 없소.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앉을 각오나 하시오. 사실 이 모든 것은 기택의 치밀한 계산 아래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대호가 새 들어있는 그 알짜배기 상가 건물의 진짜 주인이 바로 아버지 기택이었으며
성우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대부업체의 최고 전주 역시 기택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우연히 찾아온 지독한 불운이라 여겼지만 그것은 늙은 아버지가 피도 눈물도 없이 조여오는 숨막히는 올가미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턱 밑까지 차오른 빚더미 앞에서 두 아들은 결국 아버지가 남겨둔 낡은 주택을 팔아치워 급한 불을 끌 생각에 더욱 혈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장맛비가 계속되던 며칠 뒤 4명의 자식들은 다시 깊은 산속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치듯 떠났을 때의 비열한 여유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얼굴에는 당장 내일 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초조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장남 대호와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차남 성우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아버지가 남겨둔 낡은 주택을 처분해 급전을 쥐는 것뿐이었습니다. 눅눅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면회실에 들어선 그들은 초조하게 문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요양보호사 수아가 이동식 의자를 밀며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늙은 아버지는 입가에 침을 흘리며 초점 없는 눈길로 허공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헛것을 잡으려는 듯 허공을 휘젓는 그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중증병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저 대호예요. 알아보시겠어요? 장남 대호가 과장된 목소리로 물었지만 기택은 멍한 얼굴로 실없이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완벽하게 망가진 모습을 확인한 내 자식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큰 며느리 지연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붉은 인주와 재산 처분 동의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행히 약이 제대로 듣나 봐요. 원장한테 돈을 더 쥐어주길 잘했네요. 지연이 속삭이자 둘째 며느리 혜진은 맞장구를 치며 기택의 굳은 손가락을 억지로 펴 붉은 인주를 잔뜩 묻혔습니다. 아버님, 여기 서류에 지장만 꾹 찍으시면 돼요. 금방 끝나요. 그들은 아버지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서류에 지장을 찍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의자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수아는 약속된 움직임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흘러내린 담요를 덮어주는 척하며 기택의 낡은 윗도리 주머니 속에 미리 숨겨두었던 손가락만 한 소형 녹음기에 전원 단추를 살며시 눌렀습니다. 작고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한 기택의 탁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사냥감을 완벽한 함정으로 몰아넣은 맹수의 잔혹한 미소가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기택의 엄지손가락이 재산 처분 동의서에 꾹 눌러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지장을 확인한 4명의 자식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짐승 같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늙은 아버지가 완전히 이성을 잃어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탐욕의 이빨을 드러낸 것은 장남 대호였습니다. 이 집 팔아서 나오는 돈은 무조건 내 상가 보증금으로 들어가야 한다. 안 그러면 나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 대호가 언성을 높이자 차남 성우가 눈을 번뜩이며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형님만 죽어. 나는 사채업자들한테 진짜 목숨 잃게 생겼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마지막 집까지 형님이 다 가져가. 무조건 정확히 반으로 갈라. 두 아들이 핏대를 세우며 다투자 며느리들 역시 지지 않고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에 확 버리고 오길 잘했지. 안 그랬으면 이 늙은이 수발들다 내가 먼저 병났을 거예요.
큰 며느리 지연의 도끼 어린 말에 둘째 며느리 혜진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원장한테 돈 찔러주고 독한 약 먹여서 빨리 치매 판정받게 만든 건 전부 다 형님 아이디어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혼자 다 차지하시겠다고요? 자식들은 실성한 척 멍하니 앉아있는 늙은 아비의 면전에서 천박하고 끔찍한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산속 요양원에 유기를 모의했던 일, 뇌물을 주고 불법 약물을 투여한 일, 그리고 아버지가 하루빨리 숨을 거두기를 바라는 저주 섞인 폭언들. 그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모든 패륜적인 대화는 면회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기택의 품속으로 고스란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수아가 몰래 숨겨둔 낡은 윗도리 주머니 속의 작은 녹음기는 쉼없이 붉은 빛을 깜빡이며 그들의 더러운 죄상을 남김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침을 흘리며 허공을 보던 기택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으며 그들의 비참한 밑바닥을 여유롭게 감상했습니다. 마침내 덫의 문이 완벽하게 닫혔습니다. 자식들은 스스로 숨통을 끊어버릴 치명적인 밧줄을 기택의 손에 기꺼이 쥐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며칠 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 은행의 최고급 귀빈실, 으리으리한 장식등 아래 푹신한 가죽 소파에 4명의 자식이 거만한 자세로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기택의 붉은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재산처분 위임장과 낡은 주택의 권리증이 놓여 있었지요. 그들은 집을 처분해 얻게 될 수억 원의 현금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느라 입가에 걸린 비열한 웃음을 조금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장남 대호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것만 처리되면 내 사업장 문제도 한 방에 해결되고 다 끝나는 거야. 늙은이 하나 치워버리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이 살만해지잖아. 차남 성우와 두 며느리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에 찍힐 막대한 숫자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의 최종 확인을 마치고 승인 도장을 찍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귀빈실의 무거운 떡갈나무 문이 거칠게 덜컹이며 열렸습니다. 당연히 은행 지점장일 것이라 생각하며 여유롭게 고개를 돌린 자식들의 얼굴은 일순간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문간에 선 사람은 지점장이 아니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60 초반의 변호사 학수와 굳은 표정을 한 2명의 경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큰며느리 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대체 뭡니까?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당장 나가요. 지연이 새된 목소리로 악을 썼지만 학수와 경찰들은 아무런 대답 없이 좌우로 조용히 길을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순간 4명의 자식들은 숨을 멈춘 채 조각상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깊은 산속 요양원에서 침을 흘리며 이동식 의자에 묶여 있어야 할 늙고 병든 아버지. 분명 어제까지 실성한 백치 노인이었던 그 아버지가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2발로 꼿꼿하게 서서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흐리멍덩했던 눈동자는 온데간데였고 사냥감의 숨통을 노리는 잔혹한 맹수처럼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운만이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장남 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 아버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대호의 멍청하고 얼빠진 부름의 기택은 대답 대신 비웃음을 흘리며 귀빈실 한가운데로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시장통 골목에 보잘것없는 늙은이로 위장했던 수백억대 자산가 윤기택이 마침내
그 거대하고 무자비한 진짜 얼굴을 자식들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귀빈실의 무거운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아버지 기택의 압도적인 모습 앞에서 자식들은 마치 거대한 뱀 앞에 선 쥐새끼처럼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장남 대호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를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아버지. 치매에 걸리신 게 아니었습니까? 이게 다 무슨... 기택은 대호의 멍청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곁에 선 변호사 학수에게 가볍게 턱짓을 했습니다. 학수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장부와 권리증 뭉치를 꺼내 대리석 탁자 위에 무겁게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자식들의 심장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먼저 장남 윤대호 씨, 당신이 운영하는 상가 건물의 실소유주 명의입니다. 학수의 단호한 목소리가 귀빈실을 울렸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대호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최근 임대료를 3배나 올려 대호의 숨통을 끊어놓았던 그 지독한 건물주의 이름이 바로 눈앞에 꼿꼿하게 서 있는 늙은 아버지 윤기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수는 곧바로 차남 성우 앞으로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다음은 차남 윤성호 씨. 당신이 몰래 돈을 끌어다 쓴 대부업체의 최고 자금줄, 이른바 전주의 명의입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성호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제까지 당장 원금을 갚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으라며 협박하던 사채업자들의 가장 윗선, 수백억 대의 거대한 자금을 굴리던 뒷골목의 진짜 큰손 역시 아버지 기택이었습니다. 성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쥔 수백억 대의 자산가라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두 며느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큰 며느리 지연이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주택의 권리증을 품에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기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남은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내년이 안고 있는 그 낡은 종이 쪼가리는 3달 전에 이미 휴지가 되었다. 그 낡은 집은 이미 내 이름으로 된 사회환원재단에 넘긴 지 오래다. 기택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갑고 매섭게 내리꽂혔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산속에 버리면서까지 팔아치우려 했던 그 집은 애초에 그들의 차지가 될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기택은 빈집에 기어들어가 가짜 통장과 쓸모없는 권리증을 훔치며 환호했을 자식들의 비열한 꼬라지를 철저하게 비웃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늙은 아버지의 완벽한 덫에 걸려 모든 것을 잃게 된 4명의 자식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공포에 찬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4명의 자식들은 체면도 버린 채 기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장남 대호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지만 기택은 매달리는 아들의 손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붉은 단추를 누르자 요양원 면회실에서 그들이 쏟아냈던 끔찍한 폐륜의 목소리가 귀빈실의 팽팽한 공기를 찢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늙은이 수발들다. 내가 먼저 병났을 거다. 독한 약 먹여서 빨리 치매 판정받게 만든 건 아주 잘한 일이다. 자신들의 추악하고 비열한 목소리가 널찍한 대리석 벽에 부딪혀 똑똑히 메아리치자
자식들은 수치심과 극심한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핑계조차 댈 수 없는 완벽한 증거 앞에서 두 며느리는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택의 곁에 묵묵히 서 있던 두 명의 경찰관이 그제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을 노인 학대교사 및 특수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차가운 쇠고랑이 장남 대호와 차남 성호의 손목에 차례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학수는 수갑을 찬 두 아들을 향해 마지막 경제적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장남 윤대호 씨의 상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내일 아침 강제 철거 집행이 들어갈 것이며 차남 윤성호 씨의 채무는 단 하루의 유예도 없이 즉각적인 전액 압류 및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두 아들의 얄팍한 인생이 완벽하게 파멸하여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며느리들은 혼절할 듯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고 두 아들은 쇠고랑을 찬 손으로 대리석 바닥을 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기택의 눈빛에는 그 어떠한 동요나 얄팍한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숱한 배신과 끝없는 탐욕을 묵묵히 견뎌주었던 힘없고 어리석은 아버지는 비바람이 몰아치던 요양원의 차가운 철문 앞에서 이미 숨을 거두었으니까요. 기택은 벌레를 보듯 바닥에 처박힌 자식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다보고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꼿꼿하게 돌아섰습니다. 뚜벅뚜벅 굳게 닫힌 문을 열고 귀빈실을 빠져나가는 기택의 단호하고 무거운 구둣발 소리만이 짐승처럼 오열하는 자식들의 비명 위로 차갑게 덧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잔혹했던 장마가 지나고 눈부시게 맑은 늦여름의 햇살이 도심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은행 귀빈실에서 벌어진 차가운 심판 이후 내 자식의 삶은 완벽한 생지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장남의 의리의리했던 사업장은 강제 철거되어 참혹한 빈터로 변했고 끝없는 빈 독촉에 시달리던 차남은 야반도주를 감행하다 덜미를 잡혀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을 탐내며 으르렁거리던 두 며느리 역시 한순간에 낡은 단칸방으로 쫓겨나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 끊어진 늙은 아버지의 연민은 두 번 다시 그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82살 기택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장남을 쫓아냈던 자신의 화려한 상가 건물을 통째로 개조하여 갈 곳 없이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최고급 안식처를 설립했습니다. 지옥 같던 요양원에서 기택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던 수아는 그 안식처의 총괄 책임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녀의 아픈 아이 역시 기택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씩씩하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쥐고 안식처의 넓은 창밖을 내다보는 기택의 얼굴에는 평생을 짓눌러왔던 아버지라는 무거운 굴레를 훌훌 벗어던진 자만의 홀가분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살피며 남은 수명을 갉아먹는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온전한 자신의 삶을 되찾은 강인하고 자유로운 인간 윤기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끔찍한 탐욕 앞에서는 그 진한 피마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어리석은 희생은 결국 나 자신을 가장 끔찍한 요양원 철문 밖으로 밀어 넣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년의 진짜 권력과 존엄은 자식의 알량한 효심이 아니라 굳게 닫힌 내 손안의 지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부디 명심하십시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묵직한 지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와 지갑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졸 계약직 주제에 첫날부터 5분을 늦어?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서늘하고 모멸적인 말이 떨어지는 데는 채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낡은 가방을 제대로 내려놓을 틈조차 없었죠. 유인영 씨는 새로 발급받을 사원증의 끈조차 만져보지 못한 채 첫 출근 단 5분 만에 회사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정규직 직원들은 그 비참한 장면을 목격하면서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을 방관할 뿐이었죠. 단지 학벌이 낮고 계약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여자에게는 자신이 왜 늦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유성유통의 임원들과 송우식 본부장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5분의 박대가 다음 날 아침 어떤 파멸을 맞이하게 될지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선사할 짜릿하고도 묵직한 인생의 깨달음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지역,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마음 깊이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유성유통이 시급 9,600원짜리 단기 사무보조로 뽑은 유인영 씨는 사실 전 직장인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물류 프로세스를 전면 수정해 전체 비용을 무려 15%나 절감했던 계약직 최초의 우수 사원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벌이라는 조건 하나 때문에 단돈 1,000만 원짜리 일회용 인력으로 부리려 했습니다. 인영 씨는 전 직장에서 누구보다 밤낮 없이 일하며 능력을 증명해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고졸이라는 꼬리표에 밀려 정규직 전환의 문턱에서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서류를 검토하던 인사 담당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학벌 제한이라는 사내 규정을 들먹이며 고개를 저었죠. 인영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비용을 수억 원씩 절감해도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겉껍데기를 갖추지 못하면 언제든 지워질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영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와 아직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어린 남동생의 학비를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인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조차 그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인영 씨는 전 직장에서의 화려한 성과를 이력서 한 구석으로 숨긴 채 오직 성실함 하나만을 무기로 다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군데의 문을 두드린 끝에 간신히 손에 쥔 기회가 바로 유성유통의 단기 계약직 자리였습니다. 첫 출근을 앞둔 전날 밤 인영 씨는 정성스럽게 흰 블라우스를 다리며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학벌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도록 이번 직장에서는 내 능력을 숫자가 아닌 태도로 먼저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첫 출근 당일 아침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유인영 씨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유독 차분하면서도 묵직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새로 출근하게 될 유성유통의 사무실 구조와 첫 인사말을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죠. 전 직장인 대기업에서 독보적인 서류 정리 능력과 물류 시스템,
데이터 분석으로 부서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비록 고졸이라는 학력의 벽에 가로막혀 정규직 전환이라는 최종 문턱에서 계약 종료라는 차가운 통보를 받아야 했지만 그녀의 내면에 쌓인 전문적인 역량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만큼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유성유통에서의 단기 사무보조 자리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녀의 화려한 능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초라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매달 돌아오는 어머니의 의료 비용과 남동생의 학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무게 앞에서 인영 씨에게는 자존심을 세울 여유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서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인영 씨는 가방끈을 꽉 쥐어잡으며 보도블록 위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유성유통 본사 건물까지는 걸어서 약 10분 거리였고 시계를 확인하니 출근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뛰지 않고 평상시 걸음으로 가도 충분히 회사 로비에 도착해 여유롭게 첫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시험대를 우리 앞에 던져놓고는 합니다.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채 10걸음도 내려가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인영 씨의 시야에 계단 아래 기둥 옆에서 중심을 잃고 한쪽 무릎을 꺾으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급격하게 주저앉는 한 노부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노부인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지갑과 손수건을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특유의 앞만 보고 걷는 삭막한 군중 속에서 수많은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인 양 노부인의 곁을 무심하게 지나쳐갔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대 타인의 위급함은 누군가에게는 그저 내 일상을 방해하는 불편한 소음에 불과했던 것이죠. 인영 씨 역시 순간적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출근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발걸음을 멈추고 저 노부인을 도우면 첫 출근 날 혹시 지각이라도 할지 모르겠다는 직감이 머릿속을 강하게 스쳤습니다. 사내 규정과 규율을 목숨처럼 여기는 대기업의 생리를 전 직장에서 뼈저리게 겪었기에 첫날부터 지각하는 계약직이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발은 이미 회사 방향을 향해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닥을 짚으려는 노부인의 손이 눈에 띄게 심하게 떨리는 모습과 창백하게 질려가는 입술이 인영 씨의 눈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니라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급박한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인영 씨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갈등이 휘몰아쳤습니다. 내 미래가 걸린 첫 출근의 여유로운 시간과 길바닥에 쓰러진 한 사람의 목숨값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엄숙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영 씨는 망설임을 끝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규율보다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정의를 선택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인영 씨는 쓰러진 노부인의 곁으로 망설임 없이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하는 노부인의 안색은 이미 흙빛으로 변해 있었고 거친 호흡을 몰아쉬며 가슴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치던 수많은 이들의 발걸음은 그저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인영 씨에게는 그 순간 눈앞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정의감이 앞섰습니다. 그녀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마다 침착하게 리스크를 계산하고 대처하던 그 전문적인 감각이 지금 이 위급한 순간에도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인영 씨는 먼저 노부인의 가방을 받아들고 상태를 살폈습니다.
환자의 호흡이 얕고 불규칙한 데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는 것을 보고 전형적인 저혈압 쇼크 증상임을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노부인의 옷단추를 조심스럽게 풀어 호흡을 도왔고 근처 편의점으로 단숨에 뛰어가 생수 한 병을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외투 주머니에서 반쯤 흘러나온 약봉투를 발견하고는 아침에 미처 복용하지 못한 혈압약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영 씨는 침착하게 물과 함께 약을 복용하게 한 뒤 노부인의 등이 차가운 벽에 닿지 않도록 자신의 가방을 받쳐주며 체온을 유지시켰습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인영 씨의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는 극심한 공포에 떨던 노부인에게 거대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약을 복용하고 몇 분이 지나자 노부인의 창백했던 얼굴에 점차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거칠었던 숨소리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인영 씨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길바닥에 환자를 홀로 남겨두고 가버린다면 언제 다시 쇼크가 올지 모르는 일이었기에 그녀는 기어이 노부인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직접 이송했습니다. 의료진에게 환자의 발견 당시 상태와 복용한 약물의 종류를 정확하게 인계하고 나서야 인영 씨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커다란 시계를 확인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유성 유통의 공식 출근 시간까지 정확히 10분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첫 출근 날의 지각. 그것이 계약직 사원에게 어떤 낙인이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인영 씨는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올리며 가방끈을 단단히 고쳐쥐고 회사 건물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구두굽이 보도블록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제 시간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록 지각하게 되었지만 인영 씨는 자신의 선택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값을 그 어떤 이익보다 먼저 계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고귀한 프로페셔널의 기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영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응급실 침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린 그 노부인이 사실은 다음날 유성 유통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거대 투자사 JC 파트너스 회장의 가장 소중한 아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첫날부터 지각하는 직원은 우리 조직에 필요 없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성 유통의 본사 로비에 차갑게 울려 퍼진 송우식 본부장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병원에서 회사까지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온 인영 씨는 거친 숨을 채 고르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자신이 왜 늦을 수밖에 없었는지, 지하철역 계단에서 쓰러진 노부인을 어떻게 구했고 왜 병원 응급실까지 동행해야 했는지 단 한마디라도 설명하고 싶어 인영 씨는 절박하게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송 본부장은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혐오스럽다는 듯 손짓을 하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변명은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가장 나쁜 버릇입니다. 요즘 계약직들 수준이 진짜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하군. 첫날부터 5분씩이나 늦는 낙하산 같은 인력은 우리 경영전략본부의 숫자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인사팀에 말해둘 테니 출근하지 마세요. 그 모멸적인 폭언과 함께 해고 절차는 무서울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인영 씨는 새로 발급되어 주인을 기다리던 사원증의 끈조차 만져보지 못한 채 입사 첫날 단 5분 만에
회사 밖으로 힘없이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수많은 직원들은 그 비참한 광경을 똑똑히 목격하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송 본부장의 서슬 퍼런 서슬 아래에서 누구 하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지 못했죠. 인영 씨는 손에 쥐어진 계약 해지 확인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단지 고졸이라는 학벌 때문에 계약 종료를 겪고 새로 구한 자리였는데, 그마저도 사람의 목숨을 구하느라 지각한 5분 때문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아침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모멸감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인영 씨는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어버리면 자신을 숫자로만 평가하고 짓밟은 저 오만한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해 주는 것 같아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유성유통의 거대한 통유리 빌딩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비 전면에 크게 걸려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안목이라는 기업 슬로건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씁쓸하고 찌르는 듯한 비웃음이 절로 배어나왔습니다. 유성유통의 거대한 통유리창에 반사되는 하늘은 무심하리만치 푸르렀고, 거리를 메운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걷고 있었죠. 단지 고졸이라는 학벌 때문에 계약 종료라는 벽에 부딪혔고, 새로 찾은 사무보조 자리마저 단 5분의 지각으로 날아가 버렸지만 그녀의 내면에 쌓인 가치관만큼은 결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인영 씨는 낡은 가방끈을 고쳐 매며 생각했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투병 중인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이 인영 씨의 첫 출근 소식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에 무너진 얼굴로 문을 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늦게야 자신의 집 지하 단칸방의 문을 열었을 때 치료로 수척해진 어머니가 딸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인영 씨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첫날부터 잘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5분을 지각했고 사정을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사실만을 조용히 건넸죠. 어머니는 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듯 거친 손으로 인영 씨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사람다운 선택을 하느라 늦은 거라면 잘했다. 결국 그 올바른 가치가 너를 지켜줄 거다. 어머니의 깊은 위로는 억누르던 인영 씨의 마음을 단단하게 정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영 씨의 책임감은 집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녁 늦은 시간이 되자 아침에 노부인을 인계했던 대학병원 응급실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구했던 환자의 예후가 정말 괜찮은지, 보호자는 무사히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환자가 고령의 저혈압 쇼크였으나 초기에 신속하게 약을 복용하고 이송된 덕분에 고비를 넘겼고 현재는 안전하게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의료진의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인영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정돈했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단이 한 인간의 생명을 온전히 살려냈다는 확실한 지표였습니다. 그러나 인영 씨는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을 통해 밤늦게까지 환자의 상태를 체크한 이 철저한 책임감과 정성이 고스란히 노부인의 남편이자 거대 자산 운용사 JC 파트너스의 창업주인 고진호 명예회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목 없는 유성유통은 그녀를 버렸지만 거물은 이미 그녀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유성유통 본사의 대회의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팽팽한 긴장감과 묘한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사의 사활은 물론
향후 10년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2조 원 규모의 스마트 물류망 구축 계약 체결이 불과 1시간 뒤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립 이래 단 한 번도 유치해 본 적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온 복도에는 임원들의 바쁜 구두 꿈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최종 검토하는 실무진들의 손길은 미세하게 떨렸고 회의실 상석의 자리를 정돈하는 비서들의 움직임도 극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판을 기획하고 진두지휘에 온 인물이 바로 경영전략본부의 실세, 송우식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맞춤 정장의 칼날을 매만지며 회의실 전면의 유리창 너머를 오만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전날 오전 첫 출근길에 고작 5분을 지각했다는 이유로 고졸 계약직 여직원을 단칼에 잘라버렸던 그 냉혹함은 오늘 오후 거대한 성공을 앞둔 그의 얼굴에서 한층 더 견고한 독선으로 피어오르고 있었죠. 송 본부장에게 계약직이란 언제든 소모품처럼 갈아 끼울 수 있는 무가치한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가혹한 결정이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였다고 굳게 믿었으며 그 오만한 확신은 대형 계약을 앞둔 지금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주변의 임원들은 송 본부장의 눈치를 보며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차기 부사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아부를 떨었고 송 본부장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인 양 받아들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서류 클립도 채 뜯지 않은 2조 원짜리 계약서, 초안과 함께 유성유통의 화려한 홍보 브로슈어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사람의 가치를 먼저 보는 안목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지만 그 방 안에 누구도 그 문장의 진정한 무게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눈앞의 숫자가 가져다줄 막대한 이익과 자신들의 탄탄한 승진 가도만을 계산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송 본부장은 시계를 확인한 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임원들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JS 파트너스 측의 명예회장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만큼 서류 봉투의 배치부터 다과의 온도까지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판 위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이라 확신하는 송 본부장은 기고만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성유통의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방에 걸어들어올 최고 권력자의 안목이 향한 곳이 어디인지를 말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거대한 파멸의 서막이 대회의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마침내 대회의실의 무겁고 두꺼운 양계형 문이 서서히 열리며 유성유통의 모든 임원진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수행원과 정장 차림의 비서들을 대동하고 걸어 들어오는 인물은 화려한 스펙이나 거칠의 대신 사람의 숨은 리스크 관리 능력을 귀신같이 꿰뚫어 본다는 자산운용사 JC 파트너스의 창업주 고진호 명예회장이었습니다.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은둔형 거물답게 비록 지팡이를 짚은 느린 걸음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와 묵직한 위엄은 넓은 회의실 전체를 단숨에 압도해버렸습니다. 회의실 상석에 앉아 기고만장하게 승전보를 기다리던 송우식 본부장은 고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얼굴 가득 비굴할 정도로 정중한 미소를 띠며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유성유통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2조 원 규모의 스마트 물류망 계약을 위해 저희 임원진이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송 본부장은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기획한 이 완벽한 판 위에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모든 명예와 차기 부사장 자리가 자신의 손에 들어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고 회장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를 살피며 서류 봉투를 정돈하고 최고급 다과를 테이블 위에 올리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상석에 엄숙하게 착석한 고진호 명예회장은 눈앞에 놓인 2조 원짜리 계약서, 초안이나 유성유통의 화려한 홍보 브로슈어에는 단일의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깊고 날카로운 눈빛은 오직 회의실 내부의 공기를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죠. 송 본부장이 기고만장한 목소리로 준비한 물류 시스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 회장이 가볍게 손을 들어 송 본부장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안을 조용히 둘러보며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아침 이 건물 근처 지하철역에서 위급하게 쓰러진 제 아내를 구하고 밤늦게까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우를 챙겨준 귀사의 직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능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그 인재를 지금 이 자리에 모셔올 수 있습니까? 그 짧은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의 얼굴을 갸웃거리며 눈빛을 교환하기 바빴고 실무진들은 당혹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경영전략본부의 실세인 송우식 본부장만큼은 고 회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등줄기를 타고 거대한 소름이 돋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 본부장의 머릿속에 전날 오전 첫 출근길에 단 5분을 지각했다는 이유로 모멸감을 주어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고졸 계약직 유인영 씨의 얼굴이 선명한 파편이 되어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송 본부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을 놓칠 뻔했습니다. 자신이 소모품이라 여기며 사정 청취는 변명이라 일축하고 잘라버린 그 하찮은 단기 사무보조가 실은 이 거대 계약의 명주를 쥐고 있는 JC 파트너스 회장의 가장 소중한 은인이었다는 믿을 수 없는 팩트가 전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고만장했던 송 본부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고 회의실 안에는 터지기 직전에 시한폭탄 같은 거대한 균열과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송 본부장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회장님, 어제 아침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셨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희 경영전략본부에서는 어제 날짜로 근태 불량 및 규정 위반에 따라 해당 계약직 직원의 근무를 즉각 종료 처리하였습니다. 첫날부터 지각하는 인력은 조직의 기강을 해치기 때문에 사내 내부 규정에 의거해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송 본부장은 그것이 철저한 원칙이자 리스크 관리였다며 어떻게든 자신의 실수를 포장하려 애썼습니다. 숫자로만 세상을 보고 계약직을 소모품으로 여겼던 그의 오만한 안목이 빚어낸 처절한 자승자박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변명을 묵묵히 듣고 있던 고진호 명예회장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깊고 서늘한 환멸이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고 회장은 유성유통의 임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2조 원짜리 계약서, 초안과 사람의 가치를 먼저 보는 안목이라는 문구가 굵게 박힌 홍보 브로슈어를 손끝으로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터지기 직전의 폭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고 그 누구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고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송 본부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지만 회의실 전체를 무겁게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내부 규정과 원칙이라는 껍데기 뒤에서 진짜 중요한 리스크가 무엇인지 전혀 보지 못하는군요. 그 직원이 어제 지각한 5분은 단순히 게을러서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길바닥에 쇼크로 쓰러진 한 인간의 목숨값을 계산하고 환자를 응급실까지 안전하게 인계하느라 소요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병원 응급실로 전화를 걸어 환자의 예후가 정말 괜찮은지 보호자는 무사히 만났는지 체크하는 철저한 책임감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유성유통은 사람을 숫자로만 평가하느라 정작 조직에 가장 필요한 진짜 인재를 제 손으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셈입니다. 고 회장의 준엄한 일갈 앞에 송우식 본부장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배석한 임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고 회장은 곁에 서 있던 수석비서에게 가볍게 눈짓을 보냈고 비서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공식 문서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에 단호하게 내려놓았습니다. 흰 종이 맨 위에는 계약 파기 통보서라는 7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보류나 재검토는 없습니다. 사람의 본질과 숨은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전혀 없는 조직, 위기 대처,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박대하는 기업가는 단돈 1원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고 회장의 냉정하고 확고한 선언과 함께 유성유통의 사활이 걸려있던 2조 원 규모의 스마트 물류 합작 계약은 단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송 본부장이 허리를 굽히며 다시 이야기를 들어달라 절박하게 매달렸지만 고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행원들이 일제히 그 앞을 호위했고 그들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엄숙하고 단정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쿵하고 대회의실의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천문학적인 기회가 공중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침묵만이 유성유통의 회의실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고진호 명예회장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유유히 회의실을 빠져나간 뒤에도 임원들은 차마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한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계약 파기 통보서라는 7글자는 마치 유성유통의 시한폭탄처럼 번뜩이고 있었죠. 경영전략본부의 절대 권력자이자 차기 부사장 자리를 확신하며 기고만장했던 송우식 본부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망하게 빈 의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5분을 지각한 유인영 씨의 사정을 변명이라 치부하며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그 오만한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송 본부장은 자신이 그토록 맹신했던 숫자의 논리가 가장 거대한 2조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형벌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본부장님, 어제 대체 로비에서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참다 못한 기획전략이사가 책상을 쾅 치며 소리를 질렀고 그제야 회의실은 걷잡을 수 없는 고성과 비난의 장으로 돌변했습니다. 회사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를 통째로 날려버렸다는 팩트가 산하부서 전체로 퍼져나가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성유통 내부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인사팀과 감사팀이 결합한 긴급 내부 감사가 즉각적으로 착수되었습니다. 송 본부장이 유인영 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사내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단기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기본 절차가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본부장 개인의 독단적인 감정과 갑질이 개입되었다는 주변 직원들의 익명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유인영 씨가 이전 대기업에서 우수 사원 평판을 가졌다는 데이터가 감사팀 화면에 띄워지는 순간 감사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유성 유통이 박대했던 인물이 실은 회사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핵심 인재였다는 사실이 전면 공개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유성 유통 경영진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비참할 정도로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송우식 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사실상 업계에서의 매장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성 유통의 부사장과 인사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유인영 씨가 사는 초라한 지하 단칸방 골목길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인영 씨 앞에 최고급 과일 상자와 함께 파격적인 조건의 위로금, 그리고 단기 계약직이 아닌 본사 물류전략팀의 정규직 대리 직급으로의 즉각적인 복직 제안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을 돌려 JC 파트너스와의 2조 원짜리 계약을 되살려보려는 비열하고도 절박한 계산이었습니다. 유인영 씨, 당시 송 본부장의 처사는 우리 회사의 본뜻이 아니었습니다. 정규직 대리 자리를 보장할 테니 제발 회장님께 말씀 한마디만 잘해 주십시오. 부사장이 땀을 흘리며 인영 씨의 손을 잡으려 애원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학벌의 벽에 부딪혀 눈물 흘렸고 이틀 전만 해도 단 5분의 지각으로 비참하게 쫓겨났던 인영 씨였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라는 화려한 제안 앞에서도 인영 씨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복직 제안서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평가하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무자비한 구조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영 씨는 유성 유통 경영진을 향해 과분한 제안이지만 사양하겠다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복직을 거절했습니다. 눈앞의 안락함보다 자신의 올바른 가치관과 자존심을 먼저 선택한 차갑고도 엄숙한 거절이었습니다. 새로운 직장과 무대를 선택한 여인영 씨의 결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취업을 넘어 부조리한 사회의 관습에 던지는 묵직한 돌직구와도 같았습니다. JC 파트너스가 후원하는 공익적 국책 물류기업의 총괄팀장 자리를 수락한 후 인영 씨는 곧바로 출근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활기찬 기운이 가득한 서울의 아침, 그녀는 전날 밤 정성스럽게 다려둔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반지하 방 특유의 어둡고 습한 공기는 여전했지만 거울 속 인영 씨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청명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전 직장인 대기업에서 달성했던 물류비용 15% 절감이라는 수치 팩트와 새로운 기업에서 실현할 취약계층 택배 기사 처우 개선 안건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단기 사무 보조 자리에 목을 매야 했던 과거의 나약한 여인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치료로 지친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인영 씨는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능력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곳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사람다운 선택이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딸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어머니의 마음은 깊은 안도로 가득 찼습니다. 인영 씨가 새로운 출발을 향해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동안 그녀를 쓰레기처럼 버렸던 유성유통은 뼈아픈 파멸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조원 규모의 스마트 물류망 구축 합작 계약이 완전히 파기되었다는 공식 문서가 접수되자 유성유통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폭락했습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거대 프로젝트를 눈앞의 숫자에 눈이 먼 오만함으로 날려버린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 조치 처분을 받았던 송우식 본부장은 사내 감사팀의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업무상 배임 및 계약직 직원에 대한 심각한 직권남용 혐의가 모두 입증되어 가차 없이 해고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성유통 이사회는 회사가 입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과 대외적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송 전 본부장을 상대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때 경영전략본부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며 계약직을 소모품으로 치부하던 그는 단 하루 만에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며 자산과 명예를 모두 잃고 업계에서 영구히 추방당했습니다. 사정 청취를 변명이라 치부하며 타인의 기회를 빼앗았던 자가 정작 자신은 어떤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완벽하게 짓밟히는 인과응보의 순간이었습니다. 첫 출근날 새로운 국책 물류기업의 로비에 들어선 인영 씨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셔츠 위로 눈부시게 부서졌고 로비에 모인 직원들은 총괄 팀장으로 부임하는 그녀를 향해 정중하고도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곳은 학벌이라는 겉껍데기나 이력서의 숫자로 사람을 제한하는 숨막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위기를 대처하는 리스크 관리 능력과 사람의 목숨값을 먼저 계산할 줄 아는 고귀한 안목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진짜 인재들의 무대였습니다. 인영 씨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고진호 명예회장과 실무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준비해온 혁신적인 물류 프로세스 기획안을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물류 비용을 15% 절감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취약계층의 처우를 보장하면서도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발표에 회의실 안의 모든 전문가들은 깊은 감탄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급 9,600원짜리 단기 인력이라며 그녀를 후려쳤던 유성유통이 얼마나 엄청난 보석을 제 발로 차버렸는지 인영 씨는 자신의 압도적인 실력과 결과물로 세상 앞에 똑똑히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깊어가는 가을 저녁 인영 씨는 새로 부임한 국책 물류기업의 총괄 팀장 집무실에서 창밖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붉게 물든 노을이 아스라하게 지고 있었고 거리를 가득 메운 퇴근길 차량의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다음 달 어머니의 병원비와 남동생의 학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밤잠을 설치던 가난한 고졸 계약직 가장에 불과했습니다. 단 5분을 지각했다는 이유로 소명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요즘 계약직 수준 진짜 라는 모멸적인 폭언과 함께 내쫓겼던 그 빌딩의 로비가 창문 저 멀리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영 씨의 마음속에는 이제 유성유통을 향한 억울함이나 송우식 본부장에 대한 증오심 따위는 단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묵직한 책임감이 그녀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영 씨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와 서첩을 정리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서첩에는
앞으로 그녀가 이끌어갈 공익적 물류혁신의 청사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영 씨는 가방을 챙겨 들고 집무실에 불을 끈 뒤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한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서무 직원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퇴근 인사를 건넸고 인영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가볍게 목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회사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더 이상 어깨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손목시계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 그 운명의 5분을 떠올렸죠. 누군가는 그 5분을 규정 위반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인생을 망친 치명적인 실수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인영 씨에게 그 5분은 눈앞의 이익과 사내 규정이라는 껍데기 뒤에 숨지 않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목숨의 가치와 정의감을 먼저 계산했던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가치관과 압도적인 실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고 그녀를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소모품이 아닌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선 주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하 단칸방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단정하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딸을 보며 어머니가 수척한 얼굴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소박한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죠. 인영 씨는 어머니의 곁에 앉아 숟가락을 들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첫 물류 프로젝트 기획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요. 이제 어머니 병원비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돼요. 인영 씨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떨림도 없는 깊은 확신과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거친 손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을 지키는 올바른 선택이 결국에는 너를 가장 단단하게 지켜줄 거라고 말이다. 어머니의 묵직한 위로는 인영 씨의 마음바닥을 그 무엇보다 견고하게 다져주는 위대한 이정표였습니다. 반지하의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좁고 어두웠지만 그날 밤 두 모녀가 바라보는 하늘은 전보다 훨씬 더 넓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편협한 학벌의 벽 앞에서도 인간다운 가치관과 전 직장에서 증명한 압도적인 실력을 잃지 않았던 그녀처럼 우리 역시 눈앞의 이익보다 사람다움을 먼저 선택하는 그 숭고한 용기를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며 상상치도 못한 가장 찬란한 기적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따뜻하고도 깊은 위로를 이 여름밤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